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 우주 컨퍼런스에서 터진 단 한마디가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 도발적인 발언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하버드 최고 권위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의 놀라운 능력.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화창한 캘리포니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회의장.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즐비한 이 도시는 오늘 우주 미래를 논하는 세계 각국의 석학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인 ISS 컨퍼런스가 한창이죠. 저는 하버드 대학 생물유전공학과 교수이자 우주 환경에서의 인체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인 앨리슨 모건입니다. 오늘 이 권위 있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가슴이 벅찼죠. 발표 자료를 넘기며 우주 생물학의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생존 가능성, 화성 이주 계획,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우주로 향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언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ISS 장기 체류 시 가장 적합한 인재상이나 민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었기에 잠시 숨을 고르며 답변을 정리했죠.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 협업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때였습니다. 맨 뒷줄에서 누군가가 농담조로 소리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한국인이면 우주에서도 잘 살아남을 거라는데요. 빨리빨리 문화와 독특한 유연성 덕분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으며 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우주 생물학을 연구해왔지만 특정 국가나 민족이 우주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한국인의 적응력이 특별히 뛰어난 걸까? 우주 생존의 관건은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이죠.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 극한의 온도 변화, 우주 방사선, 고립된 환경과 제한된 자원까지 지구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적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말 특정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이런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걸까요? 첫날 일정이 모두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해 검색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활동과 나로호 발사 성공, 최근 달 탐사 프로젝트까지 생각보다 더 활발한 우주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이어서 한국인 적응력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빠르게 발전해온 한국인의 역사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이 보였죠. 저 하늘의 별들 사이 어딘가에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금도 돌고 있겠죠. 만약 지금 ISS에 한국인 우주인이 있다면 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중요한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팀의 발표가 기대되었죠. 그들이 말하는 우주 환경에서의 한국인 적응력이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주시대가 본격화된다면 지구에서 우리가 가진 민족적, 문화적 특성은 우주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정말 한국인은 다른 행성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우주와 인간, 문화적 적응력이라는 흥미로운 퍼즐을 풀기 위한 새로운 가설들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던 중
ISS 장기 체류 프로젝트라는 세션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발표자 목록 중 첸 위안 교수, 중국 항공우주연구소라는 이름 옆에는 주목할 만한 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와 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였죠. 세션이 시작되고 첸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수려한 영어로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 성과를 열거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특별한 나라는 결국 기술력과 자원을 갖춘 대국들 뿐입니다. 기술은 미국이 최고이고 인력과 자원은 중국이 가장 풍부하죠.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적응력이나 문화적 강점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때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첸 교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예를 들어 한국이 우주 탐사 분야에서 특별하다는 얘기는 과장이 심합니다. 그들은 대국들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을 뿐이죠. 순간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고 몇몇 한국인 참석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죠. 저는 앞줄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문득 어제 그 한국인의 적응력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 저는 한국 연구팀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죠. 복도를 지나다 작은 회의실 앞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앨리슨 모건이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방 안에는 5명의 한국인 연구자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책임자입니다. 어제 교수님의 기조연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 첸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의 우주 적응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박 교수는 동료들과 잠시 시선을 교환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좋으시네요. 저희가 내일 발표할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재진입형 바이오 위성 프로젝트인데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우주 환경에서 어떤 이점으로 작용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2027년 발사를 목표로 한 바이오렉스 프로젝트로 우주 환경에서 암세포의 반응을 관찰하고 약물 효능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연구였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연구가 한국인의 적응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박 교수는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과학적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극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협력 정신이 필수적이죠.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 집단적 대응력과 공동체 의식이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환경이 만들어낸 문화적 특성이 결국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적응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계속된 외교적 균형 감각과 주변국 위협에 맞서 형성된 강한 공동체 의식은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주 탐사에서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집단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했죠. 바로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첸 교수가 서 있었죠. 오, 여기 비공식 모임이 있었군요. 모건 교수님이 한국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비꼬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의견 교류 중입니다. 첸 교수님도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시죠. 그러자 첸 교수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지금 중국 우주국과 화상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론보다는 실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서요. 첸 교수가 나가자 회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박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항상 이런 식이지만 내일 우리는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한국인의 적응력이 단지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강점이라는 걸요. 저는 박 교수의 진심 어린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화였지만 이젠 이것이 단지 문화적 특성을 넘어 실제로 의미 있는 과학적 연구로 이어질 거란 확신이 들었죠. 내일의 발표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연구팀의 발표 세션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회의장 앞줄에 자리를 잡고 박 교수가 준비한 재진입형 바이오 위성 프로젝트 발표를 기다렸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첸 교수도 마지막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첸 교수는 저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뒷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교수가 단상에 올라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우주유전학 연구팀이 준비한 바이오렉스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7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고 박 교수는 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암세포의 반응을 관찰하고 약물 효능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었지만 그의 열정과 명료한 설명 덕분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바로 한국인의 문화적 적응력입니다. 박 교수는 화면을 바꾸며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적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적 경험들이었죠. 이러한 역사적 환경이 한국인에게 빠른 적응력과 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단지 민족적 자부심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신선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적응력이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즉시 답변했습니다. 우주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때 한국인의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공동체 의식은 제한된 공간과 자원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유리하죠. 그의 설명에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만 우주 탐사에 적합하다는 뜻인가요? 박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인의 인내심, 미국인의 개척 정신, 일본인의 정밀함, 중국인의 실용주의 모두 중요한 자질입니다. 다만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도 우주 탐사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강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중들은 그의 균형 잡힌 답변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박 교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이 문화적 적응력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흔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연구실로 가시죠.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유전적 적응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주 탐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발전을 이뤄냈는지 더욱 알고 싶었죠. 한국 연구팀의 실험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내부는 최신의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박 교수는 밝은 미소로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팀원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이미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특성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상으로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하죠. 스크린 위로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폐허와 극도의 빈곤에서 출발한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죠.
바로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적 회복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회복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는 것이죠. 박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국인의 회복력이 단순한 경제적 동기 이상으로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문화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박 교수가 잠시 생각하다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이란 억울함이나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특별한 문화적 정서입니다. 부정적 경험을 딛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죠. 박 교수는 다시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적 파산 위기에 처했지만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죠. 시민들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금을 내놓았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사진 속 시민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결혼 반지와 귀중품을 들고 나와 기부하는 장면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DNA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여성 과학자가 추가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이런 회복력이 실제 생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호르몬 분비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한국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코티솔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이 우주 환경에서의 적응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강한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은 고립된 우주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또한 한국인의 중요한 강점이죠.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첸 교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건 교수, 한국 팀과의 미팅은 어땠습니까?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회복력과 공동체 의식이 우주 환경에서 매우 흥미로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했죠. 첸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며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연구가 단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국가 간 자존심 경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특별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과학자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컨퍼런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포스터 발표장이 열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참가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때 구석 쪽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인 연구자가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터의 제목은 우주 환경에서 발효식품이 갖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죠. 자연스레 관심이 생겨 포스터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주제군요. 발효식품과 우주라니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구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어제 모건 교수님의 세미나에서 뵌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교수님과 한국인의 적응력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김지연은 눈을 빛내며 말을 이어갔죠. 사실 저희 연구도 그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 같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우주에서도 매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녀는 포스터를 손으로 짚으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을 활용해 음식의 영양가를 높이고 장기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의 김치와 된장은 극한 환경에서도 잘 변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녀의 설명을 듣다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발효식품이 한국인의 적응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음식은 그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살아남기 위해 발효 기술을 발전시켰죠. 이런 과정에서 한이라는 정서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이라 박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결국 그것을 긍정적인 힘과 창의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정신이죠. 부패하기 쉬운 재료를 끈질기게 기다려 더욱 귀한 음식으로 바꿔내는 발효 과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설명 이상의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죠. 이어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도 장기 우주 비행 시 신선식품이 부족할 때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무언가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죠. 사실 제 연구에는 개인적인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셨는데 외환위기로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김치찌개 가게를 열어 저와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셨죠.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은 맛을 내는 김치처럼 힘들수록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지금 제 연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와 메모장을 펼쳐 발효식품 속에서 찾은 한국인의 지혜와 강인한 적응력을 정리했죠. 컨퍼런스 넷째 날 오후 특별한 주제의 패널 토론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서둘러 회의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자리는 참석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 교수가 단상에 올랐고 곧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먼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진 속 서울은 전쟁 직후 폐허로 변해 있었죠. 1953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였죠. 장내에 숙연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이 공개되자 참석자들의 눈길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눈부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현대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서울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오늘이죠. 극적인 변화에 장내에서는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수출 주도형 산업 전략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성이 만들어낸 성장이었죠. 하지만 진정으로 한국인의 저력이 빛났던 순간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다고 말하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화면에는 당시 한국 신문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피부로 느껴졌으나 한국인들은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교수는 당시 자발적으로 진행된 금 모으기 운동을 소개했죠.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신이 가진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나와 국가에 기부하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심지어 운동선수들은 소중한 금메달을 내놓았고 신혼부부들까지 결혼반지를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7톤에 달했고 당시 금액으로 약 2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단합 덕분에 한국은 3년 만에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박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위기 극복 능력이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는 개개인의 능력만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협력과 단결, 그리고 집단적 위기 대응력이 필수적이죠. 한국인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것을 증명해왔습니다. 토론 시간에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적 위기 대응력이라는 강점이 우주 탐사에서도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주 탐사는 국가적 위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제한된 자원, 예측 불가능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이죠. 이미 한국은 IMF 위기를 통해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첸 교수가 마이크를 잡더니 조금 신경질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중국 역시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장내가 순간 긴장감으로 쌓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한 연구자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첸 교수님, 한국은 경제 성장을 넘어 위기를 국민적 결속으로 극복한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화적, 사회적 성취죠. 미국과 유럽의 다른 참석자들 역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저력이 이제 국제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을 느꼈죠. 토론 후 저는 박 교수에게 다가가 오늘 발표에 대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위기 대응력이 우주 탐사라는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유용할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건 교수님. 내일은 한국의 우주 유전학 연구에 대한 발표도 있으니 꼭 오셨으면 합니다. 저는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우주 탐사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분명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연구팀의 발표가 열리는 회의장에 일찌감치 도착해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선 박 교수와 연구원들이 발표 준비를 마치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잠시 후 회의장으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속속 들어왔는데 그중 첸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곧 박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주 방사선이 식물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용을 차분히 소개했죠. 우주에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식량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연구가 미래 우주 식민지의 자급자족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우주 환경을 모방한 실험실에서 자란 식물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저는 특별히 높은 방사선에도 생존한 한국 전통 콩 품종의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젊은 여성 연구원이 바로 이어서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토종 작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의 극단적인 기후 변화 속에서 진화하며 놀라운 생명력과 적응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죠. 이어진 화면에는 고추, 깨 등의 작물들이 보여졌고 실제 우주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생존력을 보였는지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연구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인류의 우주 개척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시 박 교수가 마이크를 잡으며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유전자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죠. 화면에 고대가야 시대의 유골 DNA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대 한국인에게 일본 조몬인의 유전자와 유사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한국인이 다양한 민족을 흡수하며 진화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설명했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며 살아온 한국인의 역사가 실제로 유전자 속에 녹아있다는 가설은 매우 신선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 저는 로비에서 박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인의 놀라운 적응력과 다양성을 언급하며
이런 자질이 우주 탐사 시대의 커다란 자산이 될 거라고 했죠. 박 교수도 웃으며 맞장구 쳤고 한국인은 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발전해왔으니 이번에도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녁, 조직위원회는 저에게 종합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적 적응력과 우주 탐사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죠. 밤새 자료를 준비했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대강당에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인간의 적응력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문화적 적응력에 대해 알게 되었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연구팀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탐사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인의 스트레스 대응 방식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한국의 첨단 연구시설과 실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뛰어난 바이오 기술과 우주 환경 적응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우주 임무에 필수적인 식물 생장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능력들이 모였을 때 한국은 미래 우주 시대를 이끄는 주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문화적 적응력, 위기 대응력, 그리고 첨단 연구 역량이 합쳐진다면 말이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여정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우주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한국처럼 강한 문화적 적응력을 가진 국가들이 함께한다면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첸 교수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고 박 교수와 한국 연구팀이 웃으며 다가왔죠. 모건 교수님, 정말 멋진 발표였습니다. 저희 연구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영감을 얻었죠. 앞으로도 공동 연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강연장을 나와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우주로 뻗어나갈 인류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DNA가 우주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지 저는 그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인은 다른 행성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 적응력이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생존 능력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적응력은 지구를 넘어 우주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우주 개척 여정에서 한국인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선도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